너 미쳤어? 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카드까지 막다니? 이제 누가 책임질 건데? 누가 대출금 갚고 누가 우리 아들을 먹여 살릴 건데? 백수라니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더 큰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라리사는 사무실 맞은편 카페에 앉아 사직서의 마지막 문장을 종이에 적고 있었다. 펜은 흔들림 없이 매끄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글을 다시 읽고 종이를 4번 접어 가방 속에 넣었다. 카푸치노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창밖에는 10월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사람들은 각자 바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오랜만에 라리사의 머릿속은 맑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공증인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입니다. 대화는 아버지의 누나, 지나이다 이모에 관한 것이었다. 라리사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10년 전 가족 모임 때였다. 이모는 툴라에 혼자 살며 거의 친척들과 연락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3주 전 지나이다 파블로브나가 세상을 떠났고 라리사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툴라 시내 중심의 2칸짜리 아파트와 약 40만 루블의 예금 계좌. 문서만 작성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 라리사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다른 도시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아파트 남편 블라디슬라프도 시어머니 류드밀라도 모르는 곳 창밖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에서 딸깍 하는 소리를 느꼈다.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탈출구였다.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일어나려던 찰나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창가에 앉은 2 여자가 이야기 중이었다. 믿어져요? 며느리가 그 남편을 4년이나 먹여 살렸대요. 우리 올레그는 매번 면접 간다더니 사실 친구랑 짜고 전화로 연극한 거라네요. 며느리가 우연히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나서 면접 기회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전혀 모르더래요. 그제서야 모든 게 들통났죠. 1달 만에 이혼했대요. 라리사는 가방을 든 채 굳어버렸다. 블라디슬라프는 벌써 5개월째 백수였다. 인원 감축 때문이야, 그가 말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나가며 면접 간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합격 소식은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라리사는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건설회사에서 재무분석가로 일하고 있었고 월급은 21만 루블의 분기마다 보너스가 붙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들의 모든 생활비는 전부 그녀의 수입으로 버텼다. 월세 4만 8천, 공과금 8천, 음식과 기타 지출 최소 5만. 게다가 시어머니 류드밀라 보리소브나의 잦은 금전 요청까지. 책상에 앉은 라리사는 컴퓨터를 켜고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했다. 남편과 함께 쓰는 공동계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던 그 계좌였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떠오르고 있었다. 평소 라리사는 지출 내역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 남편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거래 내역을 열어봤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게임 플랫폼 결제였다. 스팀,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 엑스박스. 한 번에 2~3천 루블씩, 하지만 자주였다. 라리사는 스크롤을 내렸다.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 그것도 여러 개, 근무 중인 낮 시간대에 주문된 고급 레스토랑 배달 음식. 최근 2달간 오락비로만 약 4만 루블이 빠져나갔다. 자신은 택시 대신 걸어 다니며 저녁값을 아꼈는데 블라디슬라프는 게임에 돈을 쓰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 류드밀라 보리소브나였다. 그녀는 주 3회 꼬박꼬박 전화를 걸었고 매번 끝은 돈 이야기였다. 라루치카, 딸아, 안녕? 잘 지내니? 일은 어때?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지금 좀 바빠요. 그래. 근데 말이야, 부탁 하나 있어. 내 이웃 니나 스테파노브나 기억하지? 급히 산부인과 수술을 받아야 한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거든. 35,000 루블만 보내줄 수 있을까? 라리사는 눈을 감았다. 한 달 전엔 28,000 루블을 수도 공사비로, 2달 전엔 32,000 루블을 약값으로, 그전엔 4만 루블을 여름 별장 보수비로 요청했었다. 매번 꽃값 풀게 했지만 한 번도 돌려준 적이 없었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 지금은 어렵고. 저녁에 들고 갈게요. 아, 고맙다, 딸아. 정말 천사야. 니나가 너무 고마워할 거야. 전화를 끄는 라리사는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지금 고객 미팅 핑계를 대고 일찍 나가면 시어머니가 저녁에 기다리기 전에 들를 수 있었다. 확인만 하면 됐다. 40분 후, 그녀는 류드밀라의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이었다. 라르치카, 오늘 저녁에 온다더니? 근처 미팅이 일찍 끝났어요. 그냥 들렀어요. 라리사는 안으로 들어갔다. 시어머니 얼굴엔 이웃 걱정 따윈 전혀 없었다. 주방 테이블 위엔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류드밀라는 황급히 덮었지만 그 순간 라리사는 화면을 보았다. 12만 루블짜리 천연 모피 코트 쇼핑몰 페이지. 니나 스테파노브나는요? 제가 직접 돈을 전해드릴까요? 벌써 병원에 입원했어? 내가 내일 가져다 줄게. 그렇군요.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요. 일이 좀 남아서요. 라리사는 시어머니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집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구역 병원 안내실에 전화를 걸었다. 니나 스테파노브나라는 이름을 말하고 관리인에게 성을 확인해달라 했다. 결과는 그런 환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웃의 수술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또다시 돈을 속여 모피 코트를 사려 한 것이었다. 다음 날, 라리사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걸렸던 또 다른 의심을 확인하기로 했다. 남편 블라디슬라프는 대기업 IT 회사에서 5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다고 말했었다. 경력도, 프로젝트도, 추천서도 훌륭하다고. 다만 회사 이전 때문에 구조조정됐다고 했다. 그녀는 1년 전 남편의 메일에서 그 회사 주소를 찾아내 반차를 내고 직접 찾아갔다. 도시 외곽의 현대적인 비즈니스 센터 건물. 해당 층으로 올라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라디슬라프 크리모프의 아내예요. 남편이 최근까지 여기서 일했는데 사무실에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왔어요. 경비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컴퓨터를 켰다. 이름을 입력하더니 고개를 들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직원은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혹시 회사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여기 맞아요. 블라디슬라프 이고레비치 크리모프, 프로그래머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직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의 직원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외주로 일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엔 사무실을 주지 않습니다. 라리사는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을 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단어만 맴돌았다. 거짓말. 블라디슬라프는 자신의 직장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는 애초에 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감원도, 구조조정도 모두 거짓이었다. 그럼 결혼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살았던 걸까? 혹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일했지만 자신을 더 성공적으로 보이려 거짓말한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날 저녁 라리사가 집에 돌아왔을 때 블라디슬라프는 부엌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괜찮아. 좀 피곤하네. 라리사는 욕실로 들어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동안 블라디슬라프는 여전히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두고 발코니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평소에 라리사라면 남의 물건을 절대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없었다. 블라디슬라프는 집에서는 화면 잠금을 하지 않았다. 메신저를 열자 시어머니 류드밀라 보리소브나와의 대화가 보였다. 오늘 오전의 메시지였다. 아들아, 이웃의 수술 얘기 잘 전했어. 아마 돈을 줄 거야? 사실은 여행 상품권 때문에 그래? 모피 코트가 아니라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그 아래 블라디슬라프의 답장을 보고 라리사의 몸이 싸늘하게 굳었다. 엄마, 조심해. 요즘 좀 수상하게 굴고 있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별표, 돈 낳는 암탉, 별표이지. 알 낳는 걸 멈추면 곤란하잖아. 돈 낳는 암탉. 그 단어가 라리사의 귀에 맴돌았다. 그녀는 곧장 대화 내용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스크롤을 더 내려보았다. 한 달 전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있었다. 아들아, 언젠간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엄마, 괜찮아. 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귀찮게 뭐 하러 그래?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나중에 정말 성가시게 굴면 그때 생각해 볼게. 그때 발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라리사는 재빨리 폰을 제자리에 두고 컵에 물을 따르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블라디슬라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녀는 물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1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블라디슬라프는 구직 중이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며 라리사의 돈으로 살았고 시어머니는 그걸 돕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돈의 원천으로만 대했다. 다정하게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산했다. 지난 5개월 동안 라리사는 믿었고 참았고 아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라리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블라디슬라프는 아직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출근길에 그들은 공동 계좌가 없는 다른 은행 지점에 들렀다. 그리고 남편이 접근할 수 없는 자신만의 새 계좌를 개설했다. 2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 그날 라리사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에는 계획만이 맴돌았다. 저녁에 툴라의 공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 관련 세부 절차를 확인했다. 2주 후 서류를 수령할 수 있고 그 후 일주일 안에 고모의 유품이 정리될 예정이었다. 즉, 3주 안에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날부터 공동계좌에서 새 계좌로 1만에서 1만 5천 루블씩 조금씩 이체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공동계좌의 거래 내역만 볼 수 있었고 새 계좌에는 접근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라리사는 매일 조금씩 돈을 옮겼다.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그렇게 모인 금액이 어느새 30만 루블. 그녀의 새 비밀 계좌엔 이제 새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돈이 있었다. 그와 동시에 라리사는 집에서 자기 물건들을 조금씩 빼내기 시작했다. 눈치채기 어려운 것들만. 중요 서류, 사진, 보석, 좋아하는 책 몇 권. 이 모든 걸 큰 가방 하나에 담아 동료 베라에게 맡겼다. 베라는 오랜 친구였고 라리사의 계획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잘하고 있어, 베라가 말했다.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는 놈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라리사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베라는 이미 모든 걸 이해했고 필요할 때까지 우리 집 창고에 둬 라며 흔쾌히 도와줬다. 일주일이 흘렀다. 블라디슬라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나갔다. 면접과 미팅 일하며 점심 무렵 돌아와서는 채용 담당자가 뭐라 했다. 이번 회사는 조건이 별로다 같은 말을 늘어놨다.
시어머니 류드밀라 보리소브나는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라리사는 지금은 돈이 없어요. 보너스 들어오면요.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서운해했지만 아직은 크게 따지지 않았다. 어느 저녁 라리사는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척을 하고 있었다. 실은 툴라 지역의 임대시장을 조사 중이었다. 상속받은 아파트 근처의 가격대, 지역 분위기, 교통, 편의시설. 아파트는 수리가 필요했기에 당장은 임시로 살 집을 빌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블라디슬라프가 냉장고를 열며 말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엄마네 갈까? 별장으로 초대했어. 고기 구워 먹고 쉬자. 안 돼. 이번 주에 보고서 마감이야. 급해. 또 일이야? 좀 쉬어야지. 라리사는 고개를 들었다. 주스를 손에 들고 느긋하게 서 있는 남편. 5개월째 백수인 남자가 일하느라 지친 그녀에게 쉬라고 말하고 있었다. 비아냥이 목 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녀는 참았다. 다음에 꼭 갈게. 그 다음 날 라리사는 확신을 얻었다. 점심을 사서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거리에서 블라디슬라프를 봤다. 그는 두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오후 3시. 면접 시간이라던 바로 그때였다. 라리사는 멀찍이 따라가며 지켜봤다. 세 사람은 볼링장과 당구장이 있는 오락센터로 들어갔다. 그녀는 5분쯤 기다리다 뒤따라 들어갔다. 홀 안은 한산했다. 금세 블라디슬라프 일행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볼링을 치며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크게 웃으며 떠들고 있었다. 한 남자가 농담을 하자 블라디슬라프는 배를 잡고 웃으며 어깨를 쳤다. 면접이라더니 이게 면접인가? 라리사는 들키지 않게 조용히 돌아섰다.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블라디슬라프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왔다. 스타트업 면접이었는데 프로젝트가 잘 안 됐대. 태연한 목소리였다. 3일 후 시어머니 류드밀라의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에 평소의 달콤함이 없었다. 라리사, 돈이 필요해. 급해. 3만 루블. 무슨 일인데요? 그건 내가 알바 아니야. 가족인데 그냥 줘야지. 지금은 정말 없어요. 어떻게 없니? 내가 돈 잘 벌잖아. 가족한테 돈 아까워? 아끼는 게 아니라 정말 여유가 없어요. 있잖아. 가방 새로 샀잖니. 라리사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그 가방은 2년 전에 산 것이었다. 죄송해요.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뚝. 시어머니는 인사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 10분 뒤 블라디슬라프의 전화가 울렸다. 엄마가 울고 있어. 도대체 뭐라 한 거야?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돈을 못 준다고 했을 뿐이야. 엄마한테 돈을 거절했다고? 그건 내 엄마야. 블라디슬라프, 나도 사람이라고. 집세, 식비, 공과금 전부 내가 내고 있어. 그래도 너 일하잖아. 난 지금 구직 중이야. 잠깐이야. 5개월째 잠깐이잖아. 그녀의 말에 블라디슬라프는 대답하지 못했다. 라리사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나를 탓하는 거야? 나도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직장을 찾으려는 거야? 라리사는 전화를 끊었다. 소용없었다. 1분도 지나지 않아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라리사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하나를 보냈다. 피곤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답장은 없었다. 그날 저녁 블라디슬라프는 말없이 그녀를 맞았다. 문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라리사는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자정이 넘어서야 침실로 들어왔다. 며칠 동안 냉랭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 사이 라리사는 꾸준히 짐을 싸고 돈을 옮기고 준비를 계속했다. 툴라로 상속 서류를 받으러 가기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엔 이미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 아파트 등기 마치기, 이혼 신청하기, 회사 퇴사하기, 그리고 툴라로 이사하기. 툴라에도 금융분석가 자리가 있었다. 급여는 조금 적지만 생활비가 훨씬 저렴했다. 목요일 저녁, 블라디슬라프가 뜻밖의 먼저 말을 걸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너 혼자 버티느라 힘든 거 알아? 나도 진짜 일자리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라리사는 그를 바라봤다. 소파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래. 엄마도 걱정 많이 해. 너한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야? 알아요. 그냥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 엄마가 진짜 급해. 무슨 일인데요? 블라디슬라프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주택 대출 갚아야 해. 이번 달 납입분이야. 라리사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대출이요? 어떤 아파트요? 3년 전에 집을 샀거든. 세를 줘서 갚으려 했는데 세입자가 나가버렸어.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 했던 거야? 얼마 필요한데요? 12만 루블. 1년에 한 번 내는 거야? 라리사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12만 루블. 그 금액을 그냥 내달라니. 가족이잖아. 도와야지. 블라디슬라프, 나 그런 돈 없어요. 없다고? 너 월급도 괜찮잖아. 저축도 있을 텐데. 저축은 지난 5개월 동안 생활비로 다 썼어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도와주기 싫다는 거네? 없는 돈을 어떻게 줘요? 블라디슬라프는 일어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요즘 너 너무 달라졌어. 차갑고 무정하고. 라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화의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 아래 서 있으니 생각이 또렷해졌다. 맞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라리사는 분명한 계획으로 눈을 떴다. 오늘은 금요일. 월요일엔 툴라로 가야 해.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 퇴사서 제출. 아마 부장이 일주일만 더 일하라고 하겠지. 괜찮다. 그 사이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프로젝트를 인수인계하면 그때부터 진짜 자유다. 라리사는 옷을 챙겨 입고 아침을 먹고 잠든 블라디슬라프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을 향해 집을 나섰다. 가방 속엔 일주일 전 카페에서 미리 써둔 사직서가 들어 있었다. 월요일 아침. 라리사는 툴라행 통근열차 좌석에 앉아 있었다. 블라디슬라프는 그녀가 어디 가는지 묻지도 않았다. 이틀짜리 출장이라고 하자. 그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으로 돌아갔다. 툴라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찬 바람이 불었다. 공증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2층에 있었다. 공증인 스베틀라나 이고레브나는 60세쯤 된 눈빛이 또렷한 여자였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치며 상속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다. 아파트는 깨끗합니다. 저당이나 채무도 없어요. 은행 계좌는 증명서 발급 후 한 달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명확하고 간단했다. 라리사는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열쇠를 건네받았다. 주소는 시 외곽의 5층 벽돌 건물. 19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였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3층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와 납톨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파트는 대청소와 간단한 수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구조는 나쁘지 않았다. 창문 밖으로는 조용한 안뜰이 내려다 보였다. 살 수는 있겠네. 라리사는 1시간가량을 들여 방 구석구석을 살피며 수리해야 할 범위를 가늠했다. 그런 다음 문을 잠그고 역으로 돌아갔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가정법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다. 후기가 좋은 로펌을 찾아 수요일 저녁으로 상담을 예약했다. 도시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블라디슬라프는 맥주캔을 들고 TV 앞에 앉아 있었다. 출장은 어땠어? 괜찮아. 좀 피곤해. 라리사는 대답만 하고 침실로 들어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몇 주만 지나면 이 모든 게 끝나겠지. 수요일 퇴근 후 라리사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도심 근처의 주택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그녀를 맞은 사람은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 이리나 블라디미로브나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했다. 차 한 잔을 권했지만 라리사는 사양하고 곧바로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은 5개월째 일도 하지 않고 계속 구직 중이라며 거짓말을 한다는 것.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한다는 것. 증거도 어느 정도 있고 이혼 후 다른 도시로 이주할 계획이라는 것. 이리나 블라디미로브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잠시 후 몇 가지를 물었다. 지금 사는 집은 누구 명의인가요? 제 이름이에요. 결혼 전 계약한 임대예요. 공동 재산은요? 없어요.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영수증은 보관돼 있나요? 네, 공동 대출도 없어요. 아이들은요?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에요. 공동 재산이 없고 혼인 계약도 없죠. 그러면 법적 재산 분할 대상이 없습니다. 혼자서 이혼 신청을 내면 됩니다. 약 한 달 후에 판결이 나올 거예요. 그가 뭔가 요구하면요? 가능하긴 하죠. 가정경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반대 증거가 있다면? 특히 최근 몇 달간 공식 직업이 없었다면? 법원은 당신 편일 겁니다.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또 한 가지요. 이리나 블라디미로브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신청 전까지는 모든 금융을 안전하게 정리하세요. 공동 계좌 접근은 차단하고 돈은 새 계좌로 옮기세요. 이혼 서류를 내면 그가 조종하거나 압박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라리사는 이미 대부분의 돈을 옮겨 두었지만 아직 전부는 아니었다.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덧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해야 합니다. 불시에 움직이는 게 당신의 가장 큰 무기예요. 라리사는 사무실을 나서며 이후에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해했다. 상담료 1만 루블은 아깝지 않았다. 그 정도의 확신을 얻었으니까.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저녁에 블라디슬라프가 활짝 웃는 얼굴로 돌아왔다. 믿을 수 있겠어? 드디어 됐어. 라리사는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뭐가? IT 회사에 취직했어.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팀이야. 월급은 14만 루블. 다음 주부터 출근이야.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열정과 자신감이 서려 있었다. 심지어 라리사를 끌어안기까지 했다. 라리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잘 됐네요. 축하해요. 내가 뭘 했어? 좋은 자리 찾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회사 이름이 뭐예요? 테크노플러스, teknoplus. 신생 기업이지만 전망이 좋아. 은행용 내부 시스템을 개발할 거야? 프로젝트도 흥미로워.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블라디슬라프는 오랜만에 진짜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라리사의 눈빛엔 이미 결심이 굳어진 냉정한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걸러갔다. 다음 날 점심시간, 라리사는 인터넷에서 테크노플러스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출 심사를 위해 고객 블라디슬라프 이고레비치 크리모프의 재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의 여직원은 공손하게 답했다. 그런 직원은 저희 명단에 없습니다. 아직 입사 전이신가요? 아니요. 다음 달 채용 예정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와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라리사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또 거짓말이었다. 그것도 너무 허술했다. 블라디슬라프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떠오르는 이름을 아무렇게나 댔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여전히 연극을 이어갔다. 미래의 동료들, 사무실 분위기, 맡을 업무까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했다. 라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가 눈치챌 리 없었다. 출근해야 할 주가 되면 또 새로운 변명을 만들어내겠지. 회사 문을 닫았다거나 프로젝트가 취소됐다거나. 하지만 그때쯤 라리사는 이미 이곳에 없을 것이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얼굴이 굳은 르드밀라 보리소브나가 서 있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큼 들어왔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거실에 앉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주택담보대출을 급히 갚아야 해요. 12만 루블이에요. 마감이 5일 남았어요. 라리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대출이요? 시어머니는 마치 멍청한 질문을 들었다는 듯 쳐다봤다. 3년 전에 원룸 하나 샀잖아요. 월세 받아서 갚으려 했는데 세입자들이 반년 전에 나가버렸어요. 그래도 갚아야 하잖아요. 그걸 왜 지금 알게 되죠? 당신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빌리러 오셨잖아요. 르드밀라 보리소브나는 허리를 곧게 세웠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야지. 설마 거절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라리사는 남편을 바라봤다. 블라디슬라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 좀 해볼게요. 무슨 생각을 해?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돈이 아까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당신은 월급도 괜찮잖아. 라리사는 일어나며 말했다. 나중에 대답 드릴게요. 르드밀라 보리소브나는 씩씩대며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말 도와줄 생각 없는 거야? 그런 돈 없어요. 당신이 일하잖아. 대출이라도 받으면 되잖아. 그건 당신 어머니의 대출이에요. 그래도 엄마잖아. 모른 척할 순 없지. 라리사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론 차분했다. 남의 대출 12만 루블을 그것도 몰래 받은 대출을 마치 당연히 갚아야 하는 듯 요구하다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베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내 물건 몇 박스만 더 두어도 될까? 베라는 바로 답했다. 물론이지. 언제든 와. 그 주부터 라리사는 본격적으로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옷, 신발, 화장품이 담긴 큰 가방을 들고 나섰다. 블라디슬라프가 자는 사이였다. 저녁에 돌아올 땐 가볍게 왔다.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방은 이제 그의 세상이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엔 관심이 없었다. 일주일이 끝날 무렵 라리사는 중요한 물건 대부분을 옮겼다. 서류, 보석, 사진, 좋아하는 책, 옷들. 베라는 차고 절반을 비워 박스들을 정리해 주었다. 모두 깔끔하게 포장되고 라벨까지 붙였다. 이제 남은 건 때를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적절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목요일 저녁,
라리사는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갔다. 계산대 줄에 서 있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옆 계산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블라디슬라프의 친구 데니스의 SNS 사진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데니스의 아내인지 전 아내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눈이 마주쳤고 그 여자도 라리사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동시에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라리사는 결심한 듯 다가갔다. 실례지만 저희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죠? 사진에서 뵌 적이 있어요. 데니스의 부인이시죠? 여자는 피식 웃었다. 전 부인이에요. 1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몰랐네요. 괜찮아요. 당신은 라리사 맞죠? 블라디슬라프 아내? 네. 두 사람은 가게 출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카타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괜찮아요?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요. 라리사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카타가 그 어색함을 눈치챈 듯 말했다.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근처에 카페 있어요. 할 얘기가 좀 있거든요. 10분 뒤, 두 사람은 작은 카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카푸치노를 시켰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카타였다. 저는 데니스랑 3년 동안 남편이 일하지 않아서 이혼했어요. 맨날 이제 곧 일자리를 찾을 거야라고 했죠. 저는 믿고 혼자 벌어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됐죠. 무슨 진실이요? 당신 남편하고 데니스랑 몇몇 다른 남자들 5명쯤 됐어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온라인 게임하고 아내를 어떻게 속일지 얘기했어요. 메신저에 단체 채팅방도 있었어요. 데니스가 어느 날 폰을 집에 두고 가서 대화를 보게 됐죠. 그 안에서 뭘 얘기했는데요? 아내가 의심할 때 대처법, 취업한 척하는 방법, 거짓 구직 활동을 어떻게 꾸미는지까지. 완전 시스템이었어요. 라리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진심이에요? 확실해요. 나중에 확인도 했어요. 서로 구직 면접을 연기처럼 꾸몄어요. 한 명은 채용 담당자인 척 전화하고 다른 한 명은 그걸 실제 면접처럼 아내 앞에서 연기하는 식이죠. 거기 블라디슬라프도 있었어요. 라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카타가 그걸 눈치챘다. 혹시 의심한 적 있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냥 게으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런 집단이 있을 줄은? 다 그래요. 그 남자들 전부. 아내들이 일해서 돈 벌어오면 자기들은 집에서 게임하고 놀면서도 힘들다고 징징대요. 카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봐요. 이건 그 채팅방 캡처예요. 법원에 제출하려고 저장해뒀어요. 화면에는 닉네임이 보였다. 데니스, 블라디슬라프, 아르템, 글렙, 막심. 대화 내용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면접 떨어진 척할 때는 표정이 중요함. 거절당한 날은 일부러 피곤해 보여야 함. 가끔 구인 공고 인쇄물 들고 오면 아내가 믿음. 그리고 블라디슬라프의 메시지. 우리 집 사람은 확인도 안 해. 진짜 편함. 라리사는 폰을 돌려주며 조용히 말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누가 미리 알려줬다면 3년은 아끼고 살았을 거예요. 카타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힘내요, 라리사. 나 같은 피해자 또 생기면 안 되니까. 둘은 연락처를 교환했고 카타는 먼저 떠났다. 라리사는 10분쯤 더 앉아 있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다. 의도적인 기만, 서로 배우자를 속이는 공동 작전이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부엌에선 블라디슬라프가 샌드위치를 먹으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왔네? 늦었잖아.
지인이랑 잠깐 얘기했어. 라리사는 평온한 얼굴로 답했지만 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결심되어 있었다. 그래? 들어봐. 엄마가 또 전화했어. 그 돈 얘기 계속 하시네. 생각해봐. 근데 빨리 생각해. 마감일이 다가오잖아. 라리사는 그를 스쳐 지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금요일 아침, 라리사는 블라디슬라프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회사 회식이 있어. 늦게까지 잡혀 있어서 자정쯤 들어올 거야. 블라디슬라프는 따로 묻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점심때 남은 휴가를 내고 사무실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오후 2시쯤 아파트에 도착해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거실 쪽에서 남자들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라리사는 신발을 벗고 복도를 조심스레 걸어 거실을 들여다봤다. 소파에는 블라디슬라프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테이블에는 맥주병과 과자 접시가 놓여 있고 각자 노트북으로 게임을 켜놓고 있었다. 팀을 이뤄 채팅하고 웃고 떠들고 있었다. 라리사는 그중 한 남자를 데니스의 사진에서 본 얼굴로 알아챘다. 한 남자가 씩씩대며 말했다. 야, 블라드, 내 아내는 도대체 술도 안 마셔? 일은 왜 안 해? 블라디슬라프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걔는 바보야. 중요한 건 적당한 시점에 불평하는 거지. 가끔 구직 중이라고 보여주면 난리 안 나. 운이 좋네. 내 전 부인은 얼마 못 가 의심하기 시작하더라. 넌 잘못한 거야? 조심해. 라리사는 복도에 서서 숨을 삼켰다. 주먹이 꽉 쥐어졌지만 억누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차를 몰고 나와 사무실 근처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점에 들러 신간 몇 권을 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을 때 블라디슬라프는 혼자 TV 시리즈를 보고 있었다. 회식은 어땠어? 괜찮았어. 좀 피곤하네. 라리사는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웠고 블라디슬라프는 1시간쯤 뒤에 옆에 누웠다. 라리사는 잠자는 척하며 눈을 감았다. 다음날 베라와 카페에서 만난 라리사는 어제 들은 일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베라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 하루라도 더 못 참아. 다음 주 월요일에 사표 낼 거야. 2주 안에 모든 일을 마감하고 상속 등기도 끝내고 남은 물건 챙겨 떠날 거야. 그가 알게 되는 건 마지막 순간일 테지. 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 일요일에 툴라의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한 달 전을 대비해 몇몇 도시에 이력서를 보냈었는데 대형 건설회사에서 재무이사직을 제안했다. 월급은 23만 루블. 지금보다 적지만 생활비는 더 싸다. 처음 3달은 원격 근무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주하는 조건이었다. 라리사는 수락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아파트는 등기할 것이고 돈은 안전계좌로 옮겨졌고 물건들도 정리되었다. 변호사는 서류는 준비됐다고 했다. 남은 일은 결정타를 가하는 것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라리사는 새벽 6시에 일어났다. 블라디슬라프는 아직 자고 있었다. 평소처럼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겼다. 가방에는 2주 전에 미리 써둔 사직서가 들어 있었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다. 단지 한때 있었던 감정들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공허함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라리사는 아파트를 나와 회사로 향했다. 평범한 하루였다. 회의, 보고서, 전화 통화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이사실을 찾았다. 라리사, 무슨 일인가? 콘스탄틴 페트로비치 이사가 놀라 물었다. 라리사는 조용히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사직합니다. 자발적으로요. 2주 후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이사는 종이를 읽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 일도 잘하고 프로젝트도 순조롭잖아.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해야 해서요. 원격 근무로 전환도 가능하고 급여 인상도 논의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이미 내렸습니다. 콘스탄틴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능한 사람을 잃게 되겠군. 알겠어요. 2주간 인수인계 잘 부탁하오. 네, 알겠습니다. 프로젝트는 알렉세이와 마리나에게 넘기겠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라리사는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때가 될 때까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 후 2주는 순식간에 흘렀다. 라리사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문서를 남기고 프로젝트를 이양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미련 없이 떠나기 위해서였다. 블라디슬라프에게는 업무 폭주로 야근이 많다고만 말했다. 그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게임하고 친구 만나며 구직 중인 척을 했다. 마지막 근무일, 동료들이 조촐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케이크, 샴페인, 그리고 행운의 인사. 잘 버텨. 내가 오라, 베라가 포옹하며 말했다. 고마워, 베라. 라리사는 근무기록부와 마지막 급여 명세서, 개인 물건을 챙겼다. 퇴근 후 익숙한 회사 건물을 잠시 바라보았다. 5년의 시간이 스쳐갔다. 이제 끝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블라디슬라프는 부엌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라리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았어. 오늘 퇴사했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멈칫했다. 뭐라고? 퇴사했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그는 샌드위치를 든 채 얼어붙었다. 장난이지? 아니. 말도 안 돼. 우리 대출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어떻게 살 거야? 라리사는 차분히 외투를 벗으며 말했다. 그건 내 대출과 월세야. 나는 그냥 여기 살았을 뿐.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잖아. 그는 다급히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라리사가 일을 그만뒀어요. 완전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이 라리사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고 공동계좌에서 블라디슬라프를 실루인 목록에서 제거했다. 공동 카드들을 모두 차단하고 거래 내역 접근도 막았다. 그가 방으로 들어와 그녀의 행동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 하는 거야? 진작 했어야 할 일. 그가 그녀의 폰을 낚아챘지만 라리사는 저항하지 않았다. 화면을 본 그의 손이 떨렸다. 카드를 막았다고? 나를 삭제했다고? 이게 다 내 돈이야. 아니. 너는 그 돈에 아무 권리가 없어. 우린 부부잖아. 지금은 그렇지만 곧 아니게 될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류드밀라 보리소브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다 막았다고? 지금 가. 그는 이를 악물고 라리사를 노려보았다. 넌 모든 걸 망쳤어. 아니, 바로 잡았어. 그 후 20분 동안 침묵이 흘렀다. 블라디슬라프는 방 안을 돌며 전화를 걸어댔다. 발코니에서는 누군가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라리사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드디어 마음이 평온해진 것을 느꼈다. 그때 초인종이 날카롭고 집요하게 울렸다. 블라디슬라프가 급히 문을 열었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가 얼굴이 붉고 숨을 헐떡이며 밀고 들어왔다. 어디 갔어? 저기 여자 어디 있어? 라리사는 현관으로 나갔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바보야, 감히 직장 그만두고 카드까지 막아? 이제 누가 내 담보대출 갚아줄 건데? 우리 아들 밥은 누가 먹여 살려? 걔도 백수라고.
라리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아주 침착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는 계속 삑삑대며 팔을 휘저었다. 옆에 선 블라디슬라프는 말없이 서 있었다. 다음 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리사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가 1분 만에 큰 여행 가방 2개를 밀어 끌고 와 현관에 놓았다. 이건 내 물건이야, 블라디슬라프. 옷, 신발, 서류 다 여기. 류드밀라 보리소브나, 이건 당신이 남긴 것, 가운이랑 슬리퍼, 화장품. 시어머니가 입을 떼려 했지만 라리사는 말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이건 이혼 조정 신청서야. 내일 접수할 거고, 그녀는 첫 번째 서류를 여행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두 번째는 당신들 사이의 메시지 캡처야. 당신들이 날 돈 낳는 암탉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더 뜯어낼지 논의한 대화들이지. 세 번째는 블라디슬라프가 예전에 다녔다고 주장한 IT 회사의 재직 증명서야. 그는 거기 직원이 아니었어. 네 번째는 그가 최근에 취직했다고 한 teknoplus 확인서, 그런 직원은 없더라. 다섯 번째는 지난 5개월간의 은행 명세서야. 게임이 오락비로만 4만 루블씩 빠져나갔지. 마지막은 이 아파트 임대 계약서야. 결혼 전에 내가 체결한 계약서고 등기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블라디슬라프는 여기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고 단지 내 허락으로 살았을 뿐이다. 라리사는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짐 챙겨서 나가세요. 아니면 불법 점유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라리사에게 달려들었다. 라리사는 옆으로 피했다. 겉으로 떠들썩했지만 속은 빈곤한 여자였던 시어머니를 라리사는 가볍게 한 팔로 밀어제쳤다. 그럴 필요 없어요. 더 큰일만 만들 뿐이에요. 갑자기 블라디슬라프가 나섰다. 목소리가 떨렸다. 넌 모든 걸 망쳤어. 우리는 잘 살고 있었잖아. 왜 이러는 거야? 라리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넌 잘 지냈지? 내 돈으로 살면서 거짓말하고 나를 조종했어. 내가 바보 같았지? 그 순간 블라디슬라프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해. 나 달라질게. 진짜 직장 찾을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라리사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남자의 얼굴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처량한 모습이었다.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네. 일어나, 라리사가 차갑게 말했다. 블라디슬라프는 애원하듯 말했다. 라루치카, 제발.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라리사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는 거겠지?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라리사는 무릎 꿇은 남편 옆을 지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일주일 전 도움을 요청해 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오빠 친구들이자 전직 운동선수들이었다. 들어오세요, 라리사가 말했다. 남자들은 조용히 들어와 상황을 살폈다. 그들은 가방을 들어 현관 밖으로 옮겼다. 블라디슬라프가 무릎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불법이야. 여긴 내 집이야. 주민등록도 되어 있어. 라리사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아니요, 당신 주민등록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당신한테 살라고 허락했을 뿐이에요. 이제 허락은 끝났습니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는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붙들었다. 쓰러질 것 같아. 응급차를 불러. 라리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원하시면 제가 부르겠습니다. 다만 의사가 확인하면 기록에 적힌 대로 정상이라 할 겁니다. 제 검사 결과도 있는데요. 심장 상태 정상입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러섰다. 그녀는 소리쳤다.
소송하겠다. 너를 망신 주겠다. 널 해고시키고 쫓아낼 거야. 라리사는 담담히 대답했다. 이미 사직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원하는 대로 해요. 제게는 대화 녹음과 증거가 있어요. 당신들의 조작을 모두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남자 중 한 명이 현관에서 돌아왔다. 가방은 아래에 두었어요. 더 옮길 게 있을까요? 라리사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블라디슬라프, 개인 물건 더 있어?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럼 됐네. 나가도 돼. 후회할 거야. 블라디슬라프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 정말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후회하는 건 단 하나야. 이걸 더 일찍 하지 못한 거. 류드밀라 보리소브나와 블라디슬라프는 잠시 더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문이 쾅 닫히고 남자들이 남았다. 더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아니요,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 됐어요. 그들이 떠나자 라리사는 문을 잠그고 등으로 기대섰다. 눈을 감았다. 조용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10월의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라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였다. 다음 날 라리사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다. 블라디슬라프는 하루에 20번 넘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라리사는 대답하지 않고 그와 시어머니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사흘 뒤 그녀는 툴라에 도착했다. 새 아파트는 약간의 수리가 필요했지만 살기엔 충분했다. 라리사는 인테리어 팀을 고용해 도배, 천장 도색, 배관 교체를 의뢰했다. 공사는 한 달가량 걸렸다. 그동안 그녀는 새 지역의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해 지냈고 새 직장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했다. 회사 이메일과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고 첫 3개월은 재택근무로 일했다. 이전보다 급여는 조금 줄었지만 툴라의 생활비는 훨씬 낮았다. 게다가 공사가 끝나면 월세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라리사의 하루는 점점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다. 아침에는 불안감 없이 눈을 떴고 누가 내 카드로 돈을 쓰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됐다. 저녁이면 낯선 도시의 거리와 카페, 공원을 걸으며 새 삶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스튜디오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던 중 전화가 걸려왔다. 낯선 번호였다. 유선 전화였다. 라리사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라리사, 나야. 떨리고 약한 목소리. 블라디슬라프였다.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들어봐. 급한 일이야. 얘기 좀 하자. 당신과 할 말 없어. 기다려. 끊지 마. 엄마가 병원에 있어. 라리사는 멈췄다. 무슨 일이야? 스트레스로 심장이 나빠졌대. 상태가 안 좋아. 정말 심각해. 의사가 수술이 시급하대. 15만 루블이 필요해. 라리사, 우리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그녀가 죽게 놔둘 거야? 라리사는 노트북을 열고 블라디슬라프와 그의 어머니가 사는 도시의 병원 웹사이트를 검색했다. 병원 이름이 뭐야? 도시 제3병원. 심장내과. 그녀는 병원 페이지에서 심장내과 연락처를 찾아 두 번째 전화기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켜둔 채였다. 블라디슬라프는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라리사는 듣지 않았다. 네, 접수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자 확인차 전화 드렸어요. 류드밀라 보리소브나 크리모바 상태 좀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 아닐까요? 심장내과라고 들었어요. 잠시만요. 아,
클리모바 씨요? 이틀 전에 검진 오셨어요. 정기 검진이었고 이상 없습니다. 정말 건강한 건가요? 네, 의사소견서에 사실상 건강함, 경미한 부정맥 있으나 치료 불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리사는 첫 번째 전화기로 돌아왔다. 들었지? 침묵. 블라디슬라프, 들었냐고 묻잖아. 라리사, 잠깐만. 당신 어머니는 건강해? 정기 검진이었어. 수술 같은 건 필요 없어. 하지만 의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 제발. 설령 사실이라 해도 그건 이제 내 일이 아니야. 당신이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어. 라리사,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최소한의 동정심도 없어? 내 동정심은 당신이 나를 돈 낳는 암탉이라 부른 걸 봤을 때 끝났어. 기억나? 그녀는 전화를 끊고 새 번호도 차단했다. 노트북을 닫고 발코니로 나가 깊은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도시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질적이지 않았다. 툴러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집 별표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 주가 더 지나 아파트 수리가 끝났다. 라리사는 이사했다. 친구 베라가 보관해두었던 짐을 가져오고 방을 단출하게 꾸몄다. 소파, 테이블, 옷장. 필요한 건 모두 있었다. 직장에서도 모든 게 순조로웠다. 상사는 그녀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예정보다 일찍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제안했다. 라리사는 동의했고 동료들과 인사하며 팀에 합류했다. 그중 40살쯤 된 여직원 엘레나가 첫날 점심을 함께하자고 했다. 모스크바에서 오셨어요? 아니요, 다른 도시에서요. 최근에 이사 왔어요. 툴라로요? 왜 하필 여기로? 여기 아파트가 있어서요. 상속받은 거예요. 아하, 그럼 이제 마음에 들어요? 네, 조용하고 좋아요. 그들은 곧 친구가 되었다. 엘레나는 이혼 후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고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다.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한 달쯤 지나 라리사는 법원에서 편지를 받았다. 블라디슬라프가 별표 별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재산 분할과 도의적 손해배상, 그리고 궁핍한 배우자 로서의 본인 양육비를 요구했다. 라리사는 이전에 상담했던 변호사 일이나 블라디미로브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걱정 마세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재산은 모두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고 증거도 충분해요. 도의적 손해라니, 그건 오히려 웃기죠. 문자 대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 양육비라니요. 일할 능력이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법원은 거부할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었다. 재판은 짧게 끝났다. 블라디슬라프는 어머니가 마지막 돈으로 고용한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변호사는 법 조항을 들먹이며 가정의 가치를 외쳤지만 판사는 증거를 요구했다. 블라디슬라프에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라리사에겐 있었다. 계좌 명세서, 영수증, 계약서, 문자 기록. 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후 판결했다. 혼인 관계 해소.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및 부양비 청구 기각. 항소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블라디슬라프는 항소하지 않았다. 새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었던 것이다. 한 달 뒤, 라리사는 이혼 증명서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공식적으로 자유로웠다. 반년이 흘렀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라리사는 툴라에서 완전히 정착했다. 일도 순조로웠고 급여도 25만 루블로 올랐다. 도시에서 몇몇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가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도 나눴다. 삶은 평온하고 규칙적이며 예측 가능했다. 어느 토요일, 라리사는 장을 보러 슈퍼마켓에 갔다. 계산대 줄에 서 있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니 카처, 데니스의 전 부인,
즉 블라디슬라프의 친구의 아내였다. 라리사. 안녕. 둘은 포옹했다. 잘 지내? 응, 툴라로 이사했어. 새 직장, 새 인생이야. 어때? 괜찮아. 평화로워. 가게를 나와 입구에 서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 너한테 연락하려다 망설였어. 카처가 말했다. 예전에 내가 그들의 단체 채팅 얘기했잖아. 기억나. 그 스크린샷을 다른 아내들에게 보여줬어. 그리고 그 남자들의 부인들도 찾았지. 3명이 이혼 소송을 냈고 2명은 아직 고민 중이야. 그래도 다들 조사 시작했어. 우리끼리 지원 모임을 만들었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주고 있어. 혹시 너도 참여할래? 라리사는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 있어서. 우린 텔레그램으로 해. 직접 안 만나도 돼. 좋아. 생각해볼게. 그들은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다. 집으로 걸어가며 라리사는 생각했다. 나와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여자들. 아마 이런 연대가 필요했는지도 몰라. 그날 밤 라리사는 카처에게 메시지를 보내 채팅방에 초대해 달라고 했다. 곧 초대되었다. 그룹에는 8명의 여성이 있었다. 나이도, 도시도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 모두 조종, 거짓, 착취를 겪은 사람들이었다. 라리사는 지난 몇 주간의 대화를 읽었다. 이야기는 각양각색이었지만 본질은 같았다. 남편들은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았고 아내들의 돈으로 살며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개입해 아들들을 감싸며 불쌍한 피해자로 만들었다. 라리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들은 늘 가족, 사랑, 서로 돕는 관계라는 말로 포장하며 돈을 요구했다. 여자 중 한 명이 있었다. 가장 끔찍한 건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야. 단지 이용했을 뿐. 다른 여자가 답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유야. 다시는 그런 대접을 받게 두지 않을 거야. 라리사도 덧붙였다. 가장 중요한 건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 덕분에 우리는 강해졌어요. 그녀는 점점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막 이혼 과정을 시작한 여성들을 도우며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몇 주가 지나 카처가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라리사, 소식이 있어? 내 전남편 기억나지? 왜? 새 여친이 생겼대. 23살, 가게 매니저야. 벌써 같이 산대. 라리사는 한참 동안 메시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아? 쇼핑몰에서 봤어. 그가 뭔가 말하고 여자는 감탄하며 듣더라. 그 여자를 알아? 내 이웃 친구야? 경고해줄까? 라리사는 잠시 생각했다. 한편으론 그 젊은 여자를 구하고 싶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 말을 믿을까? 혹시 전처의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정말? 응, 사람은 자기 실수로 배우는 거야.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거야. 스스로 겪어야 해. 안 됐다. 그 여자. 나도. 하지만 그건 그녀의 인생이야. 라리사는 대화를 닫고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 저녁 도시의 불빛이 번졌다. 툴라는 완전히 집이 되어 있었다. 일은 흥미롭고 동료들도 괜찮고 내 집도 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공정한 삶이었다. 가끔 저녁이면 외로움이 찾아왔다. 꼭 남자가 아니어도 좋았다. 누군가 친구, 언니, 엄마 같은 존재가 곁에 있었으면 했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언니는 멀리 있었으며 친구들은 다른 도시에 남아 있었다. 어느 밤 알 수 없는 불안에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그냥 블라디슬라프와 이야기나 해볼 걸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다 떠올랐다. 그의 말소리, 그날 오버히어했던 대화. 타이밍 맞춰 징징거리면 돼. 내가 정말 노력하는 줄 알 거야? 그때 깨달았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아니라 희생자를 원해. 그들은 변하지 않아. 그게 편하니까. 한 달 뒤, 류드밀라 보리소브나 그의 어머니는 은행에 압류당해 아파트를 잃었다. 카처가 전해왔다. 서로 아는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그 23살 새 여자에게 얹혀 살게 되었다. 라리사는 그 장면을 상상했다. 블라디슬라프, 그의 어머니, 끝없는 돈 타령과 조종. 분노보다 피곤한 연민이 느껴졌다. 어느 저녁, 차를 마시며 발코니에 앉아 있을 때 카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때 침묵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너 덕분에 그 단체를 알게 됐고 다른 아내들에게도 보여줬어. 3명이 이미 이혼했어. 우리끼리 지원 모임을 만들었고 넌 이미 그 일부야.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었어. 고마워. 라리사는 오래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썼다.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닫았다. 식어버린 차를 다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는 이제 완전히 익숙했다. 툴라는 진짜 집이 되었다. 그날 밤 오랫동안 켜지 않았던 옛 휴대폰을 꺼냈다. 충전하고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을 천천히 넘겼다. 블라디슬라프, 그의 어머니, 가족 모임. 그 웃음들은 이제 모두 가짜로 보였다. 라리사는 차분히 한 장씩 삭제했다. 출장 중의 사진, 학회, 회사 동료들과의 사진만 남겼다. 그 속에 그녀는 가면도 거짓도 없었다. 진짜 라리사였다. 마지막 사진이 남았다. 결혼식.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 양복 차림의 블라디슬라프, 환한 미소. 라리사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행복하고 사랑에 빠지고 순진했던 여인. 그 여인은 동화를 믿었다. 그녀는 삭제를 눌렀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늘 손볼 곳이 있었다. 수도가 새고 전선이 고장나고 일도 힘들 때가 많았고 밤의 외로움도 버거웠다. 하지만 정직했다. 거짓도 조종도 이용도 없었다. 라리사는 컵을 부엌에 두고 복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예전과 같았지만 달랐다. 더 강하고 더 자유로웠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삶이었다. 그리고 진짜 그녀의 인생이었다.